안녕하십니까. 실용적인 글쓰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정보 제공을 위한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야 하는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실용적인 글쓰기 첫 번째로 취업을 위한 글쓰기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력서 자체가 조금 챙겨봐야 하는 내용이 많았던 관계로 지난주에 강의 시간에 자기소개서까지만 다루어도 강의 시간을 훌쩍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이력서 부분을 이 시간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공부해야 하는 정보 제공을 위한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못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력서 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볼 거는 이력서가 무엇이고 이력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력서의 양식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력서 작성하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이거는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대면 강의를 했을 때에만, 그것도 강의실 안에서가 아니라 과제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번 시간에는 하기 어렵고, 여러분께서 현재 세 번째 이력서 양식을 보시고 인터넷에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4학년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이 이력서를 여러 번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 양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혹시 자기가 이력서에 써야 하는 내용들을 하나라도 더 추가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이력서를 한번 완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력서라는 거는, 그죠? 지원하는 여러분과 같은 지원자가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제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이력서만으로 입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면은 좋을 것은 하나도 없는 필수 서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는 사실상으로 일정한 인사 서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기업체나 여러분이 들어가고자 하는 관공서나 아니면 일하고자 하는 어떠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가 자기가 입사하려는 혹은 자기가 취업하려는 그곳의 채용 공고 사이트나, 그게 아니면은 취업 전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서 원하는 정확한 양식을 알아서, 그래서 그 양식대로 작성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력서에 반드시 적혀야 하는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기초 정보입니다. 기초 정보라는 것은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게 여러분의 이름, 그 다음에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그 다음에 호주, 아버지, 누가 호주인지, 만약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본인인지, 호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학력, 보통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의 입학부터 지금 여러분의 최종 학력, 예를 들어 대학교를 아직 졸업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졸업 예정일 정도의 학력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날짜, 고등학교 졸업 날짜, 대학 입학, 대학 졸업 예정,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사항에는
여러분이 지금 취업하고자 하는 곳과 유사 직종의 근무 경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사하지는 않지만은 인턴 경력이라든지 아르바이트 중에서 유사한 직종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르바이트 경력, 봉사 경력과 같은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자격은 각종 자격증, 그죠?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여러분이 컴퓨터 활용 1급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CAD, 뭐 CPA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격증을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원하는 게 외국어 시험 성적 증명서.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2년 내에 받은 외국어 시험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에 이게 법적으로 3년 정도로 연장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 과목으로 다루던 것들을 외국어 시험 성적 증명서로 대체하는데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 같은 거로 대체를 하는데 그 경우에 기존의 2년이었던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냥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늘상 시험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고 점수를 어쨌든 제출을 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다면은 제2외국어도 웬만하면은 그 시험을 봐서 뭐 시험 성적 증명서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받은 경력을 적는 거죠. 국가, 학교, 단체, 기업 등의 상을 수상한 경력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력서는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 곳에서 원하는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되어 판매되는 이력서나 아니면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는 일반적인 이력서의 형식은 보통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서 이력서라고 치시면은 보통 이런 식의 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큰 대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대규모의 지원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온라인 이력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 이력서는 일반적인 이력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물론이고 각종 증빙 자료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학력이나 논문, 학위가 있는데 그럼 석사 때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구하거나 자격증, 시험 성적 등의 증빙 자료를 공식적인 문서 형식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해당되는 항목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하여서 온라인에 탑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력서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를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력과 경력 등을 속이는 것은 범죄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실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인사 관리자가 가장 싫어하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보통 1위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실되지 못한 것, 거짓이 포함된 서류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발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같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들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거짓 정보나 거짓된 사실을 굳이 기록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이력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들을 그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력서 작성하기를 대면 강의에서는 가끔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력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혹은 작성해서 오십시오와 같은 것들을 하곤 합니다만은 지금 비대면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써 보시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번 주에 공부해야 하는 실용적 글쓰기 두 번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과 본론, 결론 쓰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이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정보 제공을 위한 글쓰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설명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문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 곳이 교과서, 홍보문, 제품 사용 설명서,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박물관에 갔는데 어떻게 관람해야 되는지, 관람하는 순서나 관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안내문 또한 설명문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서론, 본론, 결론 쓰기 첫 번째로 서론과 결론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PPT 상에 본문이 생략된 짧은 글을 하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해당 글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본문은 생략되어 있고 서론과 결론만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론과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글에서 그 본론 생략되어 있는 본론 부분, 본문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 내지는 이 글은 비록 본론 혹은 본문이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겠구나라는 여러분만의 의견을 간략하게 메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읽어 보십시오. 자, 읽어 보셨나요? 실제적으로 이런 식의 그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나 이런 것의 경우에 이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본론만으로는 온전한 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론에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론이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완결된 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독자가 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본론에서 다룰 주제를 독자가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녹아들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룬다 하더라도 본론의 내용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혹여 본론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덧붙여야 할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서론과 결론은 글의 맨 앞과 맨 뒤에 놓여서 본론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형식 단락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릅니다. 서론과 결론은 형식 단락이고 본론은 내용 단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서론과 결론을 형식 단락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서론과 결론이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글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본론의 내용은 없고 서론과 결론만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이 글은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겠다. 이 글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본론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보통 보시면은 그죠? 앞으로 본론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첫 부분의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크게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북극의 눈물은 그죠? 북극곰의 비극을 다루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책인지 다큐멘터리인지 영화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북극의 눈물이라는 어떤 작품 안에 북극곰이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멸종 위기의 종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즉,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에서 지구 온도가 최대 6.4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했고, 그렇게 된다면 생물의 90% 이상이 멸종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금 현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서론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정도야 라는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서론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서론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구온난화 현상의 가속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글에서 기후변화 혹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을 보시면 북극과 아마존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자. 그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 행사를 시작한 지 꼭 100년이 되고 만약에 어떻게 나무를 심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모른다면은 여기를 방문해 보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죠? 북극과 아마존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론 부분에서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의 생물의 90% 이상이 멸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결론을 보시면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라고 결론 부분에 가시면은 그죠? 첫머리에
첫머리와 그 다음에 본론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과 아마존 얘기를 하는데 북극의 얘기는 북극의 눈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케이스로 아마존의 눈물이나 뭐 아마존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의 작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식목 행사에 참여해 보자. 그래서 생명의 숲이라는 여기에 방문해서 요 다양한 행사나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페이지에서만 봐도 서론과 결론은 단지 형식적인 단락이라고 하기에는 실제적으로는 조금 핵심적인 이야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제가 요 강의의 첨부 파일로 요번 주에 여러분께서 하셔야 하는 과제물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첫 번째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서론과 결론을 보고 글의 개요를 완성해 보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우리 강의 동영상 강의 밑에 제가 첨부 파일로 붙여놓은 여러분 이번 주 과제를 여러분께서 출력하시거나 아니면은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고 글의 개요를 한번 완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조금 더 여러분께서는 이때까지 본론에서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아주 중심적인 내용, 진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본론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은 아시겠어요. 그런데 글이라는 것이 서론이 없이는 혹은 결론이 없이는 완결된 한 편의 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조금 전에 앞에서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서론을 어떻게 써야 하고 서론의 형식은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를 실제로 예문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보통 글의 맨 앞부분에 일반적으로 놓이게 되는데요. 이 서론은 글의 머리와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론보다 더 앞에 놓이는 것은 글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글의 주제를 대략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글 전체의 주제와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글의 첫머리에 놓이는 서론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지하면서 글의 주제와 그 다음에 이 글의 앞으로의 서술 방향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론은 도입부와 문제 제기부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요. 두 부분의 각각의 역할이 있기도 하지만은 글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도입부와 문제 제기부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그냥 뭉뚱거려서 일반적인 경향으로 도입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재미있는 일화나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글과 관련된 속담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어떤 위인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글 쓰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글 쓰는 이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되 글을 읽는 독자의 맞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와 같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누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누구나 관심을 보이는 어떤 보편적인 화제로 서론을 시작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서론의 도입부를 시작함으로 그래서 승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뭐 개인적인 경험, 뭐 보편적 화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화 시키거나, 그게 아니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로 일반화시켜서 서론의 도입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 서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형식으로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뒤집은, 그래서 서술어를 먼저 앞으로 나오고 주어를 뒤로 보내는 도치문을 활용하시는 것도 문장을 좀 특이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조금 사실 글쓰기가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활용을 하시면은 가끔 좀 유치하거나 너무 과하게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글의 신뢰성이나 퀄리티를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이나 감탄문으로 표현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긍정문이 아닌 부정으로 시작한다든지, 보통 뭐 논증문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충격을 먼저 주고 나서 설명에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너무 길거나 산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용문을 활용한 서론입니다. 이거는 눈과 태양, 신 그리고 빛이라는 임철규의 글인데요. 서론 부분만 제가 따왔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되셨나요? 우리가 보통 눈이라고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눈이라는 정보와 이 태양이라는 것을 신화에서나 종교에서나 이것을 요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시각이 되어 눈으로 들어갔다. 뭐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 아이타레아 우파니샤드라는 인도의 어떠한 책에 관한, 어떠한 내용에 관한 이야기에서 태양은 시각이 되어 눈으로 들어갔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인용하면서 첫 서론의 도입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은 유명한 위인, 굉장히 위대한 위인의 말을 인용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읽어보시죠. 자,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책에서 어, 글을 시작할 때의 서론의 도입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을 불태운다는 독일의 시인 하이네의 말을 인용하면서 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좀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을 불태운다. 사실 좀 극단적일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흥미를 확 유발하고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화제를 이용한 서론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떠한 사실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서론의 도입부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자,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학원공화국이다. 그렇죠. 사교육이 너무 당연시되어서 오히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인 것이 바로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한국 교육계의 보편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론의 도입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체험으로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 설탕을 국자 같은 곳에다가 두 숟가락 정도 부어가지고 그래서 불 위에서 녹이면 약간 짙은 갈색의 액체가 됩니다. 그때 베이킹 소다를 조금만 탁 털어 넣으면 색깔이 밝은 노란빛으로 변하면서 밝은 베이지색으로 변하면서 되게 달콤한 과자와 같은 것이 돼요. 그거를 띠기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달고나, 그렇죠? 그 다음에 뽑기라고 하는 지방도 있는 것 같고, 여긴 뭐라고 하죠? 그래서 각 지방마다 이러한 이 설탕으로 만드는 이 설탕 과자를 부르는 뭐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 띠기나 달고나를 만드는 것은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그래서 이 작가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이 개인적인 체험 중에서도 글을 읽는 독자들도 한 번쯤은 이 띠기나 달고나를 만들어 봤을 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읽고 있다 보면, 맞아. 나도 어릴 때, 띠기 달고나 엄청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틀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별 모양으로 깨끗하게 떨어지면 한 번 더 하는 거, 그런 거 막 문방구에서 팔았던 기억이 혹은 여러분의 경우에는 아마 어머니와 집에서 재미로 아니면 무슨 캠프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재미로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어떠한 경험,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 중에서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끌어와가지고 글의 서론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서론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일 수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단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보다는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편의 완성된 어떤 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서론이 너무 지루하거나 서론이 너무 재미없거나 서론에 너무 내가 도저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로만 꽉 차 있다면 그 글을 독자들은 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을 매력적으로 써야지
여러분의 글이 읽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서론 쓰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본론의 내용은 사실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나 여러분이 조사하는 자료나 정보의 양, 그 다음에 그 정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뽑았을 수 있느냐, 그걸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 결론도 또한 한편 생각해 보면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정리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해봤자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정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본론의 자료가 충분하고 본론이 결정이 되면 결론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론의 경우는 달라요. 서론이 첫 문장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일단 독자들이 그 글을 읽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 쓰기 연습을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열심히 하셔야지 애써서 써놓은 여러분의 글을 다른 사람, 즉 독자가 읽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도서관에 가시거나 하면 첫 문장 쓰기와 관련된 글의 첫 문장 쓰기와 관련된 책들이 꽤 많다는 것을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첫 문장 쓰기와 관련된 교육서나 훈련서나 이론서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래서 첫 문장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첫 문장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서론 부분의 내용이 얼마나 쉽고 이해하고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글을 쓴 사람의 글이 읽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 작가들 또한 이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이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전거 기행으로 유명한 김훈만 하더라도 첫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씩 고민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거는 그냥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본론에 다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뭐 대강 어떤 내용을 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거나 간과해 버리지 마시고, 시간이 나시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시간이 나시면은 여러분이 서론 쓰기, 그러니까 첫 부분만 쓰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글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이 글을 못 읽겠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써놓은 서론만을 골라가지고 여러 편의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거기에 패턴이 읽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건데 이렇게 시작하는 서론은 꽤 괜찮다, 내 스타일이다 라는 느낌이 오는 서론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의 그 서론 부분을 필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베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 서론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거를 내가 왜 이 서론만큼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 했지? 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스타일을 분석해 보는 자료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1차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